학부모님들이 큰 고민 없이 그냥 혹은 본인이 하셨던 방법들 네. 아이들한테 그대로 적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보셨을 때 나 같으면 저런 거는 절대 안 네. 시킬 텐데 왜 저걸 시키지? 네. 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 아이들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의 최대 화두가 황소수학 얘기를 하세요. 네. 황소수학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아이들이 괴롭게 만드는 네. 뭐 그런 학원이다. 뭐 아동학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쵸. 수학 정서를 망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망쳤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사실 망쳐진 아이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학을 뗀 거죠. 네. 근데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3, 4학년 두 네. 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수학 공부는 어떻게 시키는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던데 저분은 어떻게 가르칠까? 운전하고 공부는 네. 가족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럼요. 네. 공부라는 개념이 아니게 느끼도록 접근하고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나는 수포자인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학 감각 없는 아이도 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중고등학교 수학 1등급을 맞는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 때 이걸 경험합니다. 대치동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힘들 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황소수학을 보내는 이유가 단순히 성적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수학 재능 없는 아이도 이것만 바꾸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실전 비밀을 공개해 주실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 노트의 저자이신 이창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노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 노트라는 책을 내가지고 요즘에 활발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평생을 고민해 오셨다고 네. 책에서 봤습니다. 네. 작가님도 워낙 수학 잘하시고 주변에도 네. 잘하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이 뭔가요? 확실히 그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언어처럼 배운 아이들이 수학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미국에 언어 감각 없는 애가 우리나라의 언어 감각 좋은 사람보다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새우깡이 누가 5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물건이 10,000 달러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네. 그냥 언어처럼 생각하는 방식들이 좀 익숙해지고 수를 다루는 게 익숙한 친구들이 결국은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랭귀지로 수학을 배운 친구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젖어온 친구들이 결국은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통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어릴 때 뭐 수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교구나 뭐 놀이나 이런 거에 노출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가 뭐가요? 네. 수학을 진짜 좋아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얘기 꼭 해요. 자기는 지나다니면서 뭐 자동차 번호판을 보거나 뭐 수를 보면 그걸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물병을 놓더라도 이쁘게 놓는 게 아니라 뭐 3개씩 줄 지어 놓거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서 그냥 3, 7이 21이라는 거를 외워서가 아니라 3개씩 7개씩 났었는데 그게 21이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친구들이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런 건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방법은 그냥 질문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는 게 이게 당신은 수학을 잘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못한다. 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궁금증들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쓴 책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그 질문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들이니까 너무 거부감을 안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큰 고민 없이 혹은 본인이 하셨던 방법들 아이들한테 그대로 적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보셨을 때 나 같으면 저런 거는 절대 안 시킬 텐데 왜 저걸 시키지? 네. 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구구단을 외우는 건 해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외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 단계에서는 안 외우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9, 8, 70 딱 하면 아이의 생각은 벌써 끝이에요. 네. 그런데 아이한테 구구단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9 곱하기 8을 하게 만드는 건 사실 되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애가 정말 8, 9가 70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였느냐. 저는 이거를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엄마가 기다려주지 않고 문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못 푸는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문제를 이해 못하니까 친절하게 문제를 설명해줘요. 맞아요.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아이는 자기가 잘하는 건 계속 연습하고 있고 막상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하는 건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힘인데 그건 엄마가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가 기다려주지 않는 거.
제가 아이들 찾아오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문제 풀라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는 앞에 앉아 계시고 전 옆에 있어요. 네. 근데 애가 문제를 딱 주면 애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굉장히 어색해 하세요. 이렇게 한 5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애도 이럴 줄을 몰라 하고 네. 부모님도 이거 막 야, 이렇게 봐야 너무 그려져요. 네. 야, 저는 그 어색한 분위기를 못 참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수학 교육 전반 이 문화에 젖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수학을 문제를 풀 땐 기다려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계속 간섭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 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즘 아이들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의 최대 화두가 황소 수학 얘기를 하세요. 네. 황소 수학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아이들이 괴롭게 만드는 네. 뭐 그런 학원이다. 뭐 아동학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수학 정서를 망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작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망쳤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망쳐진 아이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학을 뗀 거죠. 네. 근데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수학 교육이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석이 아닌데 입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 수학 교육이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에 거의 모든 이유들은 수학을 쉽게 가르치려다가 나오는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되게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수학은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들게 공부해야 의미가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쉽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공식을 가르쳐주는 거죠. 두 번째가 유형으로 푸는 거죠.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잘 봐. 이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저번에 이런 거는 이걸 X로 놓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이들이 쉽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엄마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쉬워. 이해가 가. 근데 사실 아이들의 실력은 늘지 않는 일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수학은 저는 힘들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게 만들고 어려우면 더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말했을 때 기쁜 말이 뭐냐면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이거라고 생각해요. 황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긴 있어요. 좋은 학원인데 거기에 맞는 아이들이 가야 된다. 설립자께서 인터뷰하신 거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학원은 모두가 와야 되는 학원이 아니다.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고 심지어 우리 황소 선생님들도 자녀들 안 보내는 사람 많다. 모두가 다닐 필요가 없는 극심화 극선행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무나 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설립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분들도 지금 보내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찾아오신 부모님 한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네. 예전하고 다르게 초등학교 시험이 없어졌잖아요. 부모님들이 황소 시스템이 너무 좋아. 나는 황소 꼭 보내야 돼. 야, 여기에 있는 교육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보다 오히려 어떤 부모님 많냐면 황소 시험을 봐서 우리 어느 정도 아이의 수준인지. 상태를 좀 파악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험을 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딱 시험을 붙으면 나는 시험만 보러 갔는데 막상 붙으면 또 보내게 다들, 되는 거죠. 보내게 되더라고요. 일단 한번 다녀보자. 그런 어떤 트렌드의 하나다라고 보면 좋은데 압박감을 느끼시는 거는 저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황소에서 추구하고 부모님들이 여기서 우리 아이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사실 명확하긴 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식들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그걸 가지고 도전적인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어 보고 내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이거를 앉아서 붙잡고 늘어지는 그 습관을 길러주겠다라는 측면 자체는 우리가 수학 교육에 있어서 추구해야 되는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황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좀 잘 고려하실 필요는 있죠. 저희가 아이들 초등 때만 수학을 잘하게 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수학을 잘할 수 있게 초등 때 근육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초등 때 수학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을 붙여준다는 거. 수학을 언어로 배운다. 그런데 언어로 배운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애들 되게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1시간에 3km를 가. 그런데 2시간을 갔단 말이야. 그럼 몇 킬로미터 갔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6km라고 거의 다 대답을 해요. 네. 이걸 대답 못하는 아이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한테 속력이 3이고 시간이 2시간이야. 자, 거리는 얼마니라고 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네. 엄마들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니 이거를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줬는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니까. 자, 거리 구하랬지. 그럼 어디서 시간이야? 속력 있지. 곱하면 되잖아. 이거를 진짜 엄마들 옆에서 보면 답답해 하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면 1시간에 Akm씩 B시간 갔단 말이야. 얼마 간 거야? 그러면 A 곱하기 B라고 얘기를 해줘요. 앞에 걸 얘기를 해주면. 그런데 문제를 그냥 풀으라고 하면 죽어도 못 푼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뭐냐면 아이가 초등학교 때 1시간에 3km씩 2시간 가면 6km라는 거를 자기의 말로 표현을 해봤고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거속시 이게 아니고 1시간에 Akm로 B시간 갔다
나왔다고? 그러면 1시간에 3km로 2시간 갔으면 6이니까 아 그럼 A 곱하기 B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이 프로세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짜고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알겠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타고나지 않은 아이들은 네. 도대체 이게 뭔지 헷갈려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지금 물병에 3분의 2리터가 남았다? 자 그거의 5분의 1을 네가 따랐어. 자 얼마큼 남았니? 그럼 아이들이 이걸 더해야 돼, 그렇죠. 곱해야 돼, 빼야 돼, 나눠야 돼. 사실 이거를 도저히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제 그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여기에 15가 있는데 엄마가 거기서 5분의 1을 버렸더니 내가 3을 버리고 12가 남았다라는 거를 생활 속에서 다뤄본 아이는 사실 한 달이나 더 있는 거죠. 이 단계를 만들어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근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는 문제집 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푸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 문제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생활 속에서 하게 만들어줘라.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거고 사실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 세 가지는 꼭 한번 짚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수를 접하는 첫 단계가 수색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아이가 뭐 9 다음에 10, 19 다음에 20 잘 얘기하고 99 다음에 100 얘기하니까 아 그냥 됐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이 수세기를 다시 가르쳐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이 아니고요. 4, 5학년들한테 다시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진법 다 빠졌잖아요. 초등학교 넘어가면은 우리 그냥 3827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두 자릿수의 자연수가 있을 때, 네 자릿수의 뭐 짝수일 때 이런 말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3824가 3 곱하기 1000 더하기 8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4로 보여야 되는 거고요. 그게 저는 어느 연장선이라고 보냐면 A 곱하기 X의 3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연결된다고 봐요. 어떻게 체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수는 무한히 많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밖에 없어요. 9가 없어졌다 치자. 진법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 9가 없어졌어. 수 한번 세봐. 그럼 0, 1, 2, 3, 4, 5, 6, 7, 8 다음에 9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러면 10이 와야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88, 89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 아이가 두 자리 숫자로 셀 수 있는 건 끝났으니까 세 자리로 넘어가야 되겠네. 100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수 세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109 하고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109 다음을 1010이라고 써요. 왜냐면 9 다음에 10이니까. 네. 이거 외운 거죠. 이 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사실 수책을 계속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질문 한번 꼭 짚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연산인데 곱하기 할 줄 안다, 나누기 할 줄 안다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칙연산 이해한 것 같거든요. 사칙연산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풀 줄 아니까 아, 뭐 우리 아이는 잘하는구나. 선생님 우리 아이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시키니까 정답률 80% 넘게 나와요. 넘어가도 될까요? 사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근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든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중학교 가가지고 딱 문제 나왔을 때 이게 곱하기 상황이야, 더하기 상황이야, 나누기 상황이야 이거 애들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40세인 아빠가 X년 후에 아빠는 몇 살이고 아이는 몇 살인데 X년 후에 아빠의 나이는 아이의 나이에 2배가 되는 이렇게 내잖아요? 그 아이들이 깜짝 놀라실걸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40 플러스 X야, 40 곱하기 X야. 그냥 다른 애들은 4X라고 쓰게 돼요. 왜냐면 0 빼고 그냥 네네. 4X라고 쓰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될지를 애들이 감당을 못해요. 이게 보시면 아니 이걸 못한다고? 아, 네 못합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많이 놓쳤어요. 이게 더하기 곱하기 얘기하니까 그렇죠? 나누기로 가잖아요. 사탕 30개를 5개씩 X명한테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3 나누기 X라고 씁니다. 왜? 3을 나눠줬다면서요. 네네. 아니 3개씩 5명한테 나눠줬어. 그러면 3 곱하기 5가 나와야 되죠. 아이들은 나누기란 말이 나왔으니까 나누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그냥 방심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9구단 외우기 전에 18 곱하기 9를 계산해낼 수 있느냐. 37개를 5명한테 나눠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아이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 피자를 한 판을 5명에서 나눠 먹을 건데 그거를 3조각 먹으면 내가 5분의 3이 되는 걸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를 진짜 생각보다 깊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가 도형의 정의인데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기하에서 망했습니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기하는 정말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도형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연습부터 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삼각형 골라봐. 애들이 삼각형 비슷한 거 막 골라요. 감으로 맞춰요. 네. 그러면 아 됐구나. 근데 저는 그 정도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삼각형이 뭐니? 라고 말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원이 뭐야? 했을 때 아이가 이 동그란 거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이 뭐니? 한 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똑같은 거리 이게 다 똑같아요. 거리가 똑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되고 삼각형이면 선분 3개가
얘네가 만나야 된다. 적어도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정확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직선이 3개 있는데 얘네가 삼각형을 이룰 때 라고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얘네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행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말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직선 3개가 삼각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은 더 터지고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초등학교 때 도형의 정의를 완벽하게 얘기해서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꼭 짚으셔야 된다. 3, 4학년 두 네. 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수학 공부는 어떻게 시키는지 그게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친다던데 네. 저분은 어떻게 가르칠까? 운전하고 공부는 네. 가족한테 배우는 거 아니라고. 그럼요. 네. 공부라는 개념이 아니게 느끼도록 접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 전에 퀴즈 걸어다니면서 17 곱하기 8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17을 8번 더한 거 해봐. 그럼 이제 아이는 곱하기 못하니까 네. 17 더하기 17 더하기 17 더하기 17을 제 머릿속으로 해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어요. 17을 8번 더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 17을 10번 더하고 거기서 17을 2번 빼주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는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근육이 붙으면서 이거 너무 삽질인데 이거 분명히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라는 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재밌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17 곱하기 8을 계산해봐라고 둘 다 이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마다 달라요. 첫째는 삽질을 하다가 17을 10번 더한 거에서 2번을 빼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냈고요. 둘째는 17을 8번 더하라고 너무 많아. 귀찮아서 못하겠어. 17 더하면 몇 개야? 34네. 자, 34를 2번 더하면 이제 4번 더했지. 자, 그럼 34를 2번 더하면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디딤돌 연산을 5장, 6장 푸는 것보다 걸어다니면서 퀴즈를 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저도 문제집을 풀리잖아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문제집은 엄마가, 저는 퀴즈 담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4학년이면 뭐 중요한 나이라고 얘기하기도 네. 하고 뭐 쟤네들은 집에서 저렇게 퀴즈 해주고 그냥 간단한 문제집만 푸나? 어. 아니면 선행도 확 나가나? 뭐 이런 것도 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선행은요, 제가 지금 첫째, 둘째한테 뭐 대학교 것도 말해주고 고등학교 것도 말해주죠. 근데 아이들 문제집은요, 딱 그 자기 학년보다 한 학기 빠른 거 시켜요. 어머니들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이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이거 언제 다 푸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문제집을 거의 한 3분의 1만 풀어요. 여러 개의 문제집 있죠. 근데 어떤 문제집은 심화 문제집에서 하잖아요. 심화 문제집을 사서 거기는 기본 문제도 다 풀리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본 개념 유형서라고 사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심화 문제는 뭐하러 푸니? 너무 쉬운 건 뭐하러 푸니? 저는 그래서 모든 문제집은 3분의 1만 풀어야 된다. 그 문제집의 목적에 맞는 거. 네, 그냥 이거는 내가 쉬운 문제 풀려고 유형별로 좀 익숙해지려고 산 거니까 넌 이것만 풀고 여기 맨 앞에 풀지 말고 맨 뒤에 풀지 마. 여기서도 중상만 풀어. 중하고 상만 풀어. 그 최상위는 앞에 건 풀지 마. 그 최상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앞에 보지 말고 다시 디딤돌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풀리고요. 최상위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질문해. 근데 자기가 풀다 낑낑대다 물어보는 거는 알려주지만 또 저의 특성상 힌트만 주고 해봐. 이렇게 하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과제 집착력이에요. 초등학교 때 과제 집착력이라는 근육이 없으면 수학은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학은 되게 재밌는 과목인 게 좀 짜증나는 과목이기도 한 게 수학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려도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한테 부족한 게 뭐냐? 이 수학은 진짜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일단 문제를 읽고 이 복잡한 문제를 이해를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조건들을 빠짐없이 체크하는 꼼꼼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수 안 하는 거 꼼꼼함이 필요하고요. 또 문제가 안 풀릴 때 국사 문제 30분 동안 풀고 사람 없죠. 국어 문제도 지문을 읽는데 오래 걸리지 문제 푸는데 30분이 걸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수능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많은 문제들을 1, 2분에 풀고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한 2, 30분 동안 붙잡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아이들이 30분 동안 문제를 풀고 앉아있는 그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연습, 과제에 집착하고 이걸 내가 해결해내겠다는 책임감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힘드신 게 수학에서 필요한 과제 집착력을 수학 공부를 하면서 기르려고 하시니까 저는 사단이 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학 공부하면서 기를 수 없다. 별도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해주는 거 말고 아이가 잘 못하는데 잘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같이 해주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집은 그게 포켓몬 카드 게임이에요. 근데 하필 왜 포켓몬 카드 게임이냐? 아이가 골라온 거라서 포켓몬 카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인터넷을 보고 자기가 이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룰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이걸로 너는 과제 집착력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해서 과외를 붙였어요. 포켓몬 카드 게임 하다 보면 만난 분이 있잖아요. 그 국가대표한테 제가 모셔가지고 우리 아이 좀 파고들게 해달라. 네네네. 이게 그냥 카드 게임 하서 막 이게 아니에요. 카드 게임을 뭔가 집중하고 하게 해달라. 근데 제가 만약에 수학 문제 풀 때 야, 집중 안 해? 야, 너 집중해야지. 저번에 했잖아. 정신 차려. 이러면 얘하고 저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포켓몬 카드 게임은 괜찮아요.
포켓몬 카드 게임은 야 때려쳐 하지마. 야 그렇게 하려면 하지마. 너 저번에 분명히 똑같은 실수 또 했지. 하지마. 그럼 얘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집중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좀 피곤한데 내가 집중을 못해서 아빠 정신 차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거를 공부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 엄마 아빠가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근데 포켓몬 카드 게임이나 이런 과제 집착력 프로젝트를 딱 하고 나서 좋은 게 뭐냐면 포켓몬 카드 게임 가면 거기서 저한테 수학 물어보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걔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뭐 공부가 재미없고 뭐 어렵대요. 너 포켓몬 카드 하다가 어려우면 포기해? 아니래요. 포켓몬 카드 하던 것처럼만 해. 그럼 애들이 끄덕끄덕하고 가거든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포켓몬 카드 게임 하던 것처럼만 해. 그 정도로만 하면 다 돼. 그럼 아이들이 자기의 성공 경험과 자기의 과제 집착력에 대한 그 경험을 거기서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수학에 과제 집착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야 집중 너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러면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제가 꼭 강조드리는 게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는 거를 꼭 별도로 프로젝트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이가 이미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요. 아이가 잘 못하는데 점점 성장해가는 프로젝트 그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 치고 어떤 거든 집중해보자 네. 경험이 없는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아이랑 수학을 가지고서 대화를 좀 나눠봐야겠다 오늘 네. 당장 네. 이러시는 분들한테 쉬운 예로 네.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오 이렇게 하면서 수학에 대한 견문이 넓어졌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결국 미적분이거든요. 아이들한테 동그라미와 네모를 주고 직관적으로 약간 알기 어려운 걸 주시고 어느 게 더 넓게 스케치북을 해서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볼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감각이 아 이게 기하라는 게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하나 더 추천하자면 페르미 추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어떤 수에 대한 어떤 정답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 어바웃으로 그 근처에 있는 값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추정해내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우리 아파트에 몇 명이 살게 예, 그럼 아이들이 1000명이래요. 찍지 말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조금만 힌트를 주고 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층에 집이 4개 있는데 한 3명씩 사는 것 같고 몇 층이 있고 몇 동에 있으니까 대충 몇 명 정도 산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잘 주는 퀴즈가 내각의 합은 180도 외워버리잖아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그건 그냥 하나의 단편적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왜냐고 물어보면 각의 뭐 평행선 긋고 뭐 동의각에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파스칼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네, 삼각형 똑같은 거 딱 3개 주세요. 2각 모으면 어떻게 되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놀랍게도 그걸 이렇게 3개를 모아서 일자가 된다는 걸 알아냅니다. 삼각형 똑같은 모양 3개 딱 잘라서 주시고 이 각 3개 모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봐. 아이들이 찾아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어머니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삼각형에 있는 각 3개 모으면 일자가 된다. 이거 누가 알아낸 거게?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수학자가 초등학교 때 알아낸 건데 너도 똑같이 한 거다. 이렇게 해주시는 과정. 두 번째가 제가 아들들한테 잘 내주는 건데 아까 페르미 추정이랑 비슷해요. 뭐 꼭 제주도 아니어도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제주도로 내 가족 여행을 2박 3일 갈 거야. 얼마나 돈이 들 것 같아? 네가 한번 추정해봐.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물어보겠죠. 필요한 정보들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기서 거칠 거예요. 아, 내가 제주도에 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비행기표가 들겠네. 엄마 거기서 호텔은 공짜야. 야, 공짜가 어딨어. 그거 얼마야? 밥 먹는데 얼마나 들어? 이제 아이가 필요한 정보들 취득하겠죠? 그거를 조합해서 답을 낼 거예요. 저는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옆에서 두 번째는 식당 가서 앉으셔가지고 식당은 하루에 손님 몇 명이 올 거 아니? 네. 이 식당은 매출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 질문해 주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왜 수포자 부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부모님이 애들보다 수학을 훨씬 잘해요. 네. 이 생활 속에서 하는 수학이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결국은 엄마가 아이들 가르칠 때 3.8 곱하기 2.7 소수점 위치 찍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속터지 하시거든요. 야 소수점 밑에 2개였으니까 이게 한 칸, 2칸 옮기면 되잖아. 그런데 절대 안 틀린 아이들은요. 3.8 곱하기 2.7은 3.8이 대충 4고 2.7이 대충 2.5니까 한 10 정도 되겠네. 그럼 100 나오면 틀린 거고요. 0.1 나오면 틀린 거죠. 이런 감각이 있는 아이들이 결국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고 이런 애들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애들은 절대 소수점 위치 안 틀리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줘라. 같이 문제집 풀고 감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작가님 이번에 쓰신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노트 이 책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 책 접하시는 분들한테 작가로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추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목차긴 해요. 네. 목차를 보시고 부모님들이 이걸 내가 읽고 애한테 설명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거부감 드실 것 같고, 목차만 딱 보시면 이거를 물어봐야 된다고,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걸 애들이 알아야 돼 라는 그런 접근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목차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수학 잘했던 엄마 아빠는 애들한테 이런 거 물어봐 주는구나. 그 질문의 종류들만 잘 봐주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첫 번째는 정말 아이들한테 그냥 수를 갖고 놀게 해주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노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한테 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곱하기랑 더하기랑 있으면 곱하기부터 하니? 그거 무슨 뜻이야? 물론 이게 약속이죠. 근데 약속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그 다음에 왜 0으로 나누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최대 공약수는 그렇게 구했고 최소 공배수는 그렇게 구했는지 너 알고 하는 거니? 왜 3분의 1 나누기 3분의 2는 그렇게 하는 거니? 라는 질문들을 던져주시면 아이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있어요. 페르미 추정, 그 다음에 방정식. 저는 인생은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답을 구해가는 거죠. 방정식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던지시면 된다. 페르미 추정 이런 문제 던지시면 된다. 이런 게 함수다. 이런 것들 한번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봤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나는 수포자인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학 감각 없는 아이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작가님은 책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